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4년 12월 11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쭉 상황을 보다 보면은 어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힘들이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뭐 급격하게 회전을 하면서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좀 올라가고 있죠. 스테이지가 완전 달라지고 있어요.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죠. 뭐 저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걸 통해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뭉개질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세계의 다른 많은 나라의 역사들이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최근 희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안타까운 분들이 좀 계신데 그분들한테 정보를 좀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좀 다루지를 않아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차를 사거나 오토바이를 사서 엔진이 뭐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좋은 훌륭한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의 제품이라 그러더라도 엔진 오일 윤활유가 없으면 금방 망가져요. 그런 윤활유 같은 이야기들이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 이제 그게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지금 미국이 얼마나 개입되어 있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거 하나만 우리가 정확하게 꿰차도 미국이 현재 우리 탄핵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윤석열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꿰차도 많은 것이 해결됩니다. 네, 그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에 대해서 많은 현재 정치, 현실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참혹감을 느끼니까 유튜브 AI가 과거 대통령, 특히 노무현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요. 예. 자, 거기에 대한 의견도 좀 간접적인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우리 민초들과 또는 민중들과 어떻게 호흡해 왔느냐.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지도자는 양, 민초는 음이에요. 동양의 음양 관계에서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배워온 역사는 뭐냐면은 지도자가 모든 것을 한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사실 민초라는 큰 밑에 드러나지 않는 세력들이 있는데, 예, 그거 없이는 이해가 안 돼요. 저 젊은 시절에 계속 궁금했거든요. 박정희가 어떤 걸 잘했지? 그의 지도력에 우리 전 국민이 끌려왔나? 그죠? 그다음 전두환이 야한 영화를 많이 만들게 해줘서 우리 영화계의 기폭제가 됐다고 볼 수 있나? 또 국민들의 관심을 좀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정치에 관심을 줄이기 위해서 프로스포츠를 많이 양산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전문 스포츠맨들 상당히 높이 평가했다.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전두환은 지금도 뭐 좋은 인상은 절대 남아 있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가 만들어 놓은 프로스포츠를 되게 즐기고 있거든요. 이런 모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럼 노무현이 한 일은 뭐고, 김대중이 한 일은 뭐고, 문재인이 한 일은 뭐냐. 근데 가운데 왜 박근혜와 또 이명박은 또 끼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이런 대통령들이, 마음에 드는 대통령들이 연이어서 여럿 나왔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나라 지금 상황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대통령들이 여럿이 나올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데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정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애살이 생긴 거고 여기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 천국을 원하십니까? 세상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우주의 원리입니다. 네. 자,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자, 단순한 것부터 해볼게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영상을 이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 어차피 지금 탄핵 국면에 대한 많은 정보는 뭐 엄청나게 구체적인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 검찰 쪽에서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내란 수사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정보를 공유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윤석열을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은 법원에 가게 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위헌 소지가 있는 기관이 조사한 증거 자료가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 분명히 이런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잘 알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자, 그래서 그런 걱정은 조금 좀 적게 하는 편이고요.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오늘도 지금
여의도에서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운 날씨에 또 토요일이 있으니까 토요일 또 엄청나겠죠. 예, 지난번보다 더 큰 시위가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형광봉을 흔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조차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자, 그에 반해서 윤석열 지지 집회는 광화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작은 규모죠. 예, 그 사진을 제가 봤어요. 이 사진을 보고 오늘 이 영상을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자유통일을 위한 부정 조작 선거 수사 촉구. 자, 이게 이제 큰 그쪽에서 계속 추정해 왔던 부분이죠. 저는 근거는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관위를 틀었죠. 이번에 틀어가지고 윤석열이 지금 탄핵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여기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했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내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건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성조기가 태극기보다 많이 보여요. 지금 이 화면에서는. 즉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개신교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과 비슷해요. 뭐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고 그들이 서양이 우리보다 우월한 서양이 채택한 종교라는 것이에요. 이 미국이 지금 여기 미국이 윤석열의 탄핵을 지금 적극 지지하고 있고 탄핵이 안 되는 데에서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모순이 없는 것이죠. 저한테는 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김준형 의원이라고 저도 처음이라 찾아봤습니다. 조국혁신당 소속이고 전 국립외교원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교 전문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목만 보여드릴게요. 골드버거 미국 대사. 윤 정부 사람들과 상종 못하겠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골드버거가 지금 임기가 만료됐대요. 돌아간다고 점심 오찬을 했대요. 근데 저녁에 계엄령이 발생한 거예요. 그날 12월 3일 날. 그래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이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듣기로는 조태용 누굽니까? 과거 외교부 장관이라기보다는 주미대사였고 국가안보실장 했다가 지금은 국정원 원장이죠. 자, 미국 통이란 말이에요. 거기랑 전화를 시도했는데 전화가 꺼져 있었다. 이거 엄청나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연락이 안 돼. 예, 이건 뭐냐? 김태호와 조태용이 이 전화를 받기 싫었다는 거예요. 어제도 정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한테 직접 전화를 받아서 방첩사하고, 즉 옛날 기무사하고 협력해서 정치인들하고 이 14명을 잡아라. 그래서 국정원 1차장이 어안이 벙벙해져서 일단 방첩사에 전화하기 전에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됐다. 그러면서 무슨 나라에 회의가 있어서 가서 전화가 안 됐던 모양이다. 이렇게 변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걸 딱 보면 그게 아니에요. 미국 대사한테 온 전화도 안 받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김태호와 조태용은 여기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진짜 몰랐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윤석열이 충안고 라인을 통해서 비선을 통해서 계속 준비를 시켰고 이쪽에는 국무총리 이하는 그것을 공유를 안 했다. 심지어 김태효, 조태용한테까지. 근데 막상 사안이 터지니까 여기저기 전화가 올 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전화기를 껐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북한에 포격을 하고 HID 요원을 동원해서 선관위를 비롯해서 남한에 제가 세상 돌아보기가 걱정해 왔던 자작극까지 벌여서 국내 특수부대원들이 국내 시설이나 국내 우리 국민 자체를 살상할 수 있는, 그래서 계엄령의 근거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일을 벌이려는 시점에서, 거기는 미국은 엄청난 이해 당사자입니다. 남북간에 충돌이 생기면 자기들의 병사들이 죽어나야 되니까 거기서 한반도 땅에서 3만 명의 병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저쪽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있는 것이고. 전화를 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미국 대사가 전화가 오는데. 그런데 광화문에 모여있는
이 윤석열 지지 GPS는 성조기가 태극기보다 숫자가 많아요. 미국은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윤 정부 사람들과는 상종을 못하겠다. 예, 이런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또 보면은 자,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죠. 홍장훈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한테 전화를 받아서 14명의 사람을 잡아들여라. 그 방첩사에서는 수도사령부 수방사 지하 수백 미터에 있는, 그것은 이제 남북 간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핵폭탄으로부터도 안전한 작전 기지가, 작전 지휘소가 되는 곳이죠. 거기다 잡아 넣어라. 1000명까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답니다. 몇 개월치 식량이 보존이 돼 있고, 다른 구치소도 아니고 14명의 정치인들, 중요 인물들, 여러분 이름 다 아시죠?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다 알려졌을 거잖아요. 김어준 포함해서. 그리고 HID 요원 활용해서 국내 사보타지 일으키고, 전방에서는 국지전을 유발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국지전이지만 전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또는 미국과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세계 대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벌였어요. 여러분, 이걸 미국이 찬성하리라고 보십니까? 이 정권 교체기에? 그래서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같이 흔들고 있는 겁니까? 강화문 바닥에서? 그게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홍정원 1차장도 이야기했죠. 조태용이 전화가 안 됐다. 변명을 달아줬고, 중요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랬다 라고 달아줬고, 왜? 자기 위에 보스니까. 그렇지만 미국 대사는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죠. 꺼져 있었다, 전화기가. 그 말은 답신도 안 왔다는 뜻이에요.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과 미국이 완전 따로 놀고 있다. 이걸 분명히 확인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협박까지 했어요. 어제 다른 협박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좀 전에 김준영 의원이 한 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주요 5개국 주한 대사 모임을 했고, 여기서는 G7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일본은 빠져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이 주도한 G7 국가들이 모임이 아니었을까 싶고, 미국이 그 의견을 당연히 주도하고 있겠죠. 주한 대사 모임에서 이렇게 우리가 본국에 이야기해서 압박을 넣겠다. 내년 가을에 10월 달에 2025년에 에이펙 회의, 세계 정상 몇십 명이 오고 전 세계 대표단이 막 몇천 명이 오는 이 행사, 경주라는 도시에 봐서는 이것은 엄청난 혹이죠. 그들의 직접적인 경비도 있지만 이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비를 한다는 부분이 있고, 거기 한국의 멋을 보여준다는 면이 있기 때문에 경주시에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미 되고 있겠지요. 이 점을 보이콧하겠다. 그 외 국제 행사도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윤석열의 탄핵을 지금 지원하고 있겠습니까? 계엄령에 있어서 군대를 보내라고 오케이 다 해줬겠습니까? 아니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자, 예전에 말씀드린 내용 몇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장관이고, 지난번에 와서도 우리가 평양에 삐라 드론을 몇 대 보냈었잖아요. 그때 우리를 경고하러 왔어요, 윤석열을. 자, 이번에 계엄령 떨어지고 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캠벨이. 한 번 더 말씀 보여드릴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윤, 심각한 오판을 했다. 위법적 절차다.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꽤 차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와요, 이런 말이. 절차상으로도 위법이다. 즉, 이 사람은 한국에 이때까지 일어난 계엄령들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즉답이 나오잖아요. 자, 지금 미국 백악관이나 다른 데서도 기본적으로 참고하는 기본적인 판단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사무실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경고차 왔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네가 한 달 만에 대북 도발을 포함한, 거기다가 사보타지, 자작극까지 포함해서 비상계엄령을 내려 한국의 민주주의를 미친 후퇴시켜.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는 건 괜찮지만 우리의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손상된다. 한반도의 군사 긴장이 강화되는 것이.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중국에 집중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저해 요인이 된다.
자, 그래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부터 그걸 네가 결국 어기는구나. 이런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에서 뭐 외국 돈이 빠져나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외국 투자자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다. 안 되면 우리 대기업들한테 압박을 넣을 수 있다. 수입 수출을 문제를 던져서 그 전에 탄핵으로 해결해라. 저는 이런 메시지를 미국이 강하게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사와 우리 합참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사전 정보를 몰랐다고 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계속적인 압박을 가해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중간 간부들이 가운데서 이탈을 했다. 그래서 정작 작전이 실행됐을 때 매끄럽게 돌아가지 못했다. 많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이 급한 마음에 안기부, 원래 계획에는 안 들어있던 안기부 차장에까지 전화를 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네. 자, 그 다음 국무부 부대변인 한 말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날 나온 이야기예요. 지난번에도 소개드렸던 말씀이에요. 볼까요? 미 국무부 한국민주적 시스템과 절차 승리 기대 탄핵하라는 이야기죠. 예. 자, 이런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지금 한 바퀴 다 돌았지만은 뭐 한동훈과 한덕수에게 뭐 권력을 이양한다. 우리가 뭐 왕조 사회에 있습니까? 상황으로 빠지고 지금 가장 적합하게 한국의 권력 이양이 발생하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어요. 그걸 미국이 이야기해주고 확인해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 한미동맹 기본 기둥이 법치와 민주주의 지지할 것.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밑에 혹시나 아직까지 못 알아들었을까 봐 한마디 더 하잖아요. 한미동맹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 너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예요. 쭉 한번 섞어서 보세요. 네, 자 거기다가 이런 이야기가 외신을 탄다는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죠. 예, 지금 이것은 전 세계 언론전에서 미국이 맛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BBC에서 절대 좋은 소리 안 나오죠. 탄핵을 원하는 세력의 보도만을 해주고 있고 그 분위기로 한국이 진행되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미국 보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엄청난 압박이에요. 국내 언론이 잘 보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 조금 있으면 그것은 조금 있다 한꺼번에 국내 언론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안 되면 좀 비리건이나 한미연합사가 파악하고 있는 거, 또 미국 대사관 또는 한국에 있는 미국 CIA가 파악한 내용들을 풀 거예요. 그리고 야당하고 민주당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네. 거기다가 이런 거까지 띄우죠.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 이게 2부가 나오는 것 같아요. 12월 크리스마스 전후로. 그 이야기까지 소개를 했죠. 문학의 인사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 탁 뽑아서 전했어요. 오징어 게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 세상에. 윤석열보다 훨씬 유명할 거예요. 맞죠? 인정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윤석열은 즉시 하야하거나 또는 탄핵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다루고 있는 주제와 관련해서.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위 속에 국민들을 그만 고생시키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과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세계는 비상계엄이란 시대착오적인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경악하면서도 우리 국민과 국회의 굳건한 민주 영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나온 이야기죠. 계엄 내란으로 인한, 내란이라는 정의가 있죠. 국민의 고통과 국격 추락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도 국회에 달려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의 방법은 국민의 뜻과 헌법 절차를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국민의힘의 논리를 밟아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체적 사실과도 부합한다고 저는 봅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토요일이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맞죠. 세계가 격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가 공인하는 합헌적인 대통령 권한 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게 주제예요.
합헌적인 세계가 두 개가 있어요. 세계가 공인하는, 세계도 공인을 해야 돼요. 우리 언론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한동훈이가 한덕수하고 손을 잡고 권한대행 행사를 한다, 황태자 노릇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과연 세계가 공인하는 또는 합헌적인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덕수도 지금 고발된 상태예요. 내란 동조자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유고 시에, 즉 탄핵이 만약 된다면 직무정지 시에 내각을 떠받쳐야 될, 우리 국정을 떠받쳐야 될 세력인데 그들이 동조 세력이라고 지금 분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문재인이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저도 해결 방안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국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잡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가 공인하고 동시에 합헌적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지금 결정이 안 된 것 같다. 어려운 문제일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필요할 때 정상회의를 할 수 없게 된다. 합헌적인 대통령 권한 대행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보 위기의 시기에 정상적인 군 통수권 행사도 불가능합니다. 즉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들은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특히 이 점들을 깊이 생각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합니다. 자, 이렇게 장난치지 말고 탄핵을 시켜라. 근데 문재인의 이야기예요. 정리를 하면은 시키는데 지금 내가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주요 장관들이 내각 내란 참여자로서 좀 분류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들한테 맡길 수 없는 문제 아니냐. 그러면 누가 이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 자리를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국회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내용을 볼까요?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권위되거나 권위 된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직무정지도 포함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자, 여기서 구속이 된다면 이게 사고로 인하여. 근데 이런 전례는 없어요. 근데 탄핵에 의해서 직무정지가 된 경우는 옛날에 제 기억으로도 몇 달 동안 노무현이 있었고, 그다음 그렇다고 살아났고, 그다음 박근혜가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유지되다가 결국 탄핵이 됐죠. 그렇지만 구속이 되는 경우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돼 있는데 그때는 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전례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럴 때에는 국무총리, 제가 봐서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예.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위원회 순서는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른다. 국무총리 다음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내란 동조죄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가능성도 높아요. 지금 국무회의권이 엄청나게 지금 이상 야릇하게 되어 있잖아요. 게다가 거기에 국무위원들 11명이 참석했고 그것을 결국은 용인한 셈이 됐단 말이에요. 뭐 서명을 했니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뒤집어진 거예요. 가장 그들에게 편하게 상식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봐서는 윤석열이 포고문 초안 살벌했던 거 있죠. 처단한다 많이 들어갔던 거 전공의들까지 그것을 본인이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됐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실제 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모르는 국무회의를 하면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장관들이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5분 6분밖에 회의를 안 했다잖아요. 그래서 반대했다 하는데 저는 그것도 믿기는 어려워요. 어쨌거나 통과된 거잖아요. 반헌법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내란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결국은 큰 꾸러미로 보면은 그걸로 내란 동참자가 된 거예요. 참여자가.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예. 자, 그다음 내각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내각제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최근에 드린 말씀이 이미 있고 이거 보세요. 이거 많은 주목을 받지 않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윤상현이죠, 국민의힘에. 과거에 전두환의 사위였던 적도 있었다는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이 제목 한번 보세요. 이재명 대표님 결단해 주십시오. 제왕적 대통령제 끝내지 않으면 비극이 계속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만 갖고는 이해가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해 못 하실 겁니다. 이거는 내각제 거래를 하자는 것입니다. 왜? 임기 단축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26년까지 가서 임기 단축한다. 즉 그 말은 윤석열 임기를 1년인가 남겨두고 임기 단축을 해서 헌법을 바꾸자는 거예요. 개헌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임기 4년으로 축소를 하고 예전부터 김종인 시절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제왕적 대통령제 계속 서로 감빵 보낸다. 이걸 해결하려면 내각제밖에 없다. 우리가 협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일본 자민당처럼 하고 싶다는 거죠. 그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뭐 야당이 옛날 문재인이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있었죠. 제안을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하자. 책임을 질 수 있게. 잘하면 한 번 더 시켜주고 못하면 자르고. 그 정도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내각제 거래라고 봐요. 이것을 그 지렛대로 삼아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 야 이재명 너도 뭐 우리가 작업을 하면은 지금 이때까지 많이 작업이 돼 있는 것처럼 문재인 때도 못 믿을 놈 뭐 어떻고 저떻고 해서 딱지를 붙였고 이재명도 그런 딱지를 갖고 있어요.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끼리랑 친하게 지내자. 색깔이 다르지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으로 바꾸자. 그게 내각제 기본적으로 내각제 하자는 이야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윤석열도 살려주고 첫 번째 총리는 네가 해라. 대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그 다음 또 총리하고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판단의 몫은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향과 맞지 않아요. 우리가 원해왔던 민주주의와는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돼서 이놈을 선택했다가 이놈이 마음에 안 들면 저놈을 선택했다.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국민의 힘이에요. 그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우리는 대통령제를 좋아하고 선호해요. 내가 고르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예전처럼 우리가 옛날에 호헌철폐하면서 1987년도에 그렇게 했던 게 뭡니까? 6.29 선을 끌어냈던 게 뭡니까? 그걸 거꾸로 돌리겠다는 이야기랑 거의 비슷해요. 그때는 대표자를 뽑아놓고 그 대표자들이 대통령을 뽑는 제도로 갔었잖아요. 좀 내각제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의힘을 믿으십니까? 그들의 정치인들의 퀄리티를 믿으십니까? 또 정치인들이 이렇게 풀어 헤쳐졌을 때 느슨하게 만들어졌을 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귀족화될 수 있다. 일본의 자민당처럼. 나라의 생동감이 떨어진다. 우리는 다이내믹 코리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윤상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말을 꺼내는 게. 예. 현재 민주당 쪽에서 이게 대해서 뭐 반응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또 선명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선명성이 흐릿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색하는 세력이 꾸준히 지금 있다. 예. 밟아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조선일보 12월 4일자 계엄령 발생하고 그 해프닝이 일어나고 그 다음날 나온 경북도지사 이철우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탄핵보다 개헌으로 임기 단축을 벌써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계엄령 무산된 지 24시간도 되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탄핵할 게 아니고 타협하자 이제. 협상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윤상현이 다시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깔아앉았었는데 윤상현이 오늘 또 꺼낸 거예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혀. 그때 이철우가 한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선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이 지사는 지금의 항상 제왕적이라고 나오죠. 예, 제왕적.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가졌던 대통령들이 우리 기억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군사정권이 지난 이후에 김영삼부터 보십시다. 제왕적 대통령이 얼마나 됐었는지 지금이 가장 제왕적 대통령이죠. 예, 박근혜와 더불어서 이명박도 상당히 그랬죠. 예, 중심제는 자기들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개헌을 통해서 고쳐야 하며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 제도를 검토하되 야당이 주장하는 중임제 개헌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탄핵보다는 개헌안을 제시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해안을 발휘해달라. 그들한테는 기회죠.
국민이 이걸 원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민주당 내부에 일부 세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수박들이 많이 날아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끼리 나눠 먹자. 왜 힘들게 이러냐. 너 감방 보내고 나 감방 보내고 왜 그래. 지금처럼 똑같이 이득을 취하면서 우리 조화롭게 지낼 수 있잖아. 이거는 우리나라가 처한 긴 맥락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두 세력을 엮어놔서 남북 통일에 대해서 지금 변화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두 세력이 조화롭게 자신들이 아닌 우리의 민족과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민초들을 위해서 대안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치가 너무나 안정됐고 본인들이 귀족화되려는 그 순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한 10년, 20년 됐죠, 나온 지는.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계속 민주화가 진행되어 왔어요. 마음에 드는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있었지만 그 흐름에도 맞지 않아요. 눌러 앉고 싶다는 거예요. 즉 민초를 빨아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민주당 보고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게 편하잖아. 옆에 일본도 잘하고 있잖아.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 국민은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한테 대통령을 뽑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중임제도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우리는 5년 딱 주고 안 하면 바로 갈아치운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에요. 너희가 우리를 만지작거리지 마라. 이 의견이 분명한 거예요. 언론이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기에 제가 한 말씀 했습니다. 예. 또 하나, 이 이철우의 기사를 제가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12월 5일 날 나온 기사고 어디서 박정희 동상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볼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사 제목이 5천년 가난을 물리쳤다. 경북도청 앞 박정희 동상 우뚝. 경북도청 앞 박정희 동상 우뚝. 자, 도지사니까 이철우니까 이철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철우로 검색을 했을 때 이 기사가 뜬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5천년 가난을 물리쳤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뒤집어서 보면은 우리 역사 5천년 최고의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네. 이 개인 숭배는 북한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역사 왜곡이에요. 동시에. 이런 세력이 내각제를 원한다? 파렴치범들끼리 모여서 정치를 장악하겠다는 것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일단 여러 상황에서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계속 찝찝거리는 거. 이 뒤에는 뭐가 있느냐? 검찰의 캐비넷 정치라는 게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충분히 괴롭힐 수 있다. 너희들도 다 잘못했잖아, 나처럼. 정치를 하향 평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보여줬잖아요. 증명되지 않은 부분들을 상대방으로 계속 담글 수 있다는 것을 언론을 이용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분기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5천년 역사에가 그러면 박정희가 집권했던 당시에 전쟁도 끝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예. 그러면 그 상황대로 우리가 5천년 역사 동안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계속 옛날부터 가난했었다는 거예요. 항상 어깨에다 못 펴고 움츠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5천년간.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지금 K컬처, K문화를 전 세계 만방으로 펼치고 있겠습니까? 그 괴리감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철우는.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조상들이 세운 나라 중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예요. 통치를 뺏겼으니까. 그리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우리 민초들의 삶은 최악이었어요. 몇백 년간. 그러다가 일본한테 결국 넘어간 거잖아요. 자, 거기에서 되돌리는데 박정희가 기여했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걸 5천년 역사 전체로 투영을 한다? 아니란 말씀이죠. 고조선이 있었고 삼국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 그 위에 발해가 있었고 신라가 있었고 통일신라가 있었고 고려가 있었어요. 그때 수준으로 전 세계 기준과 맞춰보세요.
우리는 과거로 갈수록 훌륭한 나라였습니다. 제일 안 좋았을 때를 기준으로 그걸 극복했다고 해서 5천년 역사가 다 우리는 힘도 못 쓰는 그런 나라였다. 이것은 일제의 식민사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역사 인식이에요. 이런 작자들이 내각제를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뭘 원해서 내각제를 하겠습니까? 예, 완전히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박정희가 그래서 경제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것은 자 본인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지도 있고 상황도 있었겠지만 그가 그렇게 해내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민초들이 계속 대응을 했다. 음양으로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 설명이 돼요. 자 어느 정도 했다. 그런 기운이 떨어지니까 장기 집권으로 갔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민주적으로 해달라는 내부 요구가 있었고 암살 및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부마 항쟁 그치면서 정권에 압박을 넣었죠. 거기다가 미국의 압박까지 같이 들어왔으니까 그게 격심해졌죠. 그래서 결국 12.12 사태가 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왔어요. 서울의 봄을 뭉개뜨리고 왔고 그때 5.18 사건이 발생합니다. 광주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 서울의 봄이라는 그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꼽히지 못한 데 있어가지고 미국이 우리 민주를 지지해 주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열패감을 느끼고 안타까워하실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봐서 때는 이런 거예요. 그건 결국 민중이 선택한 거예요. 민중은 부드럽게 변하고 싶어 해요. 음이 변할 때는 양은 급격하게 변할 수 있어요. 음은 그렇게 안 변해요. 천천히 변해요. 그것이 확실하게 변합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 올라온 전두환은 박정희하고는 보다는 입장이 훨씬 곤란했어요. 그래서 그가 올라오면서 국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국제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지금 환율이 불안정해지고 정치가 들썩들썩하는 것처럼 박정희 때는 더 죄송합니다. 전두환 때는 더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단 경제를 살려야 됐고 그때 전 세계적으로 3조 호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 외환이 부족해서 외환이 다 떠났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돈을 빌려오고 급전을 구했다 이런 이야기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박정희 때보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은 커졌어요. 지금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보면 제가 그 나라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적으로 봤을 때 이놈이 해먹다가 저놈이 해먹다가 해먹는 거예요. 나라의 경제는 미국이나 서방에 빨대가 꽂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쿠데타를 해서 성공을 하면 그 돈을 나눠 먹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바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구도가 그래도 없었어요. 그 당시 뭐 매판 자본 이런 게 있었지만 예. 그 매판 자본이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갔을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딴 데로 도망 안 가고 유민이 되지 않고 살아남았고 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무력하게 그렇게 했느냐? 아니에요. 전두환은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느꼈어요. 엄청나게 강하게. 이렇게 몰리다가 박정희처럼 날아갔지.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유행했던 3S 전략이죠. 예, 야한 영화 많이 만들고 국민의 관심을 딴 데 돌려야 되겠다. 올림픽 유치하고 프로스포츠 만들고. 자, 그건 없었지만 우리는 다 즐기고 있죠. 그러면 그게 전두환의 혜택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그가 살기 위해서 그걸 제안을 해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산물이 떨어졌네? 국민들이 그걸 잘 활용한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민초의 힘이에요. 자, 그 다음 6.29 순회이 일어나고 노태하고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제가 20살인가 21살인가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실망했죠. 그때 김영삼과 김대중이 연합하지 못했었죠. 예, 제가 인생에서 태어나서 가장 참혹하게 실망감을 느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 또한 돌이켜봤을 때 민초들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점진적으로 나아지길 원한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던 그 당시 민간 정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옛날의 기억으로는 다 실패했고 혼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태우가 이거보다는 나은 걸 제시할게. 자, 전두환은 박정희보다 살짝 나았거든요. 물론 5.18이 있었지만. 그런데 노태우는 6.29 호헌 철폐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국민 투표를 하겠다. 지금 우리가 투표하는 것처럼. 그 당시는, 그 전까지는 대의원 투표를 했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성과다. 이렇게 변하자.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다 국민의 선택이에요. 그 다음 김영삼이가 3당 합당을 통해서 최초로 민간 정부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단계적 발전이에요. 그러다가 IMF를 맞았죠. 그의 경쟁자였던 김대중한테도 기회를 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과정에서 중요한 세력으로서 조율해왔고 우리가 선택을 해왔어요. 아, 지금 상황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구나. 얘가 낫겠다. 저렇게 낫겠다.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게 오늘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고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명박 기업가 출신을 했더니 지가 국민을 자기 힘의 종업원으로 생각했다. 나라가 좀 약해지는 기미가 보이니까 옛날만큼 계속 급속한 성장을 할 수 없었으니까 얻게 됐으니까 나라 경제가 성장해서 옛날에 그 박정희 때의 급속 성장을 떠올리게 하는 그의 딸 박근혜한테 기회를 줬죠. 그것도 아니더라.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대통령으로 가겠다. 탄핵까지 시켜가면서 금방 반성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윤석열. 네. 자, 그러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조금씩 계속 올라왔어요. 우리 선택하고 반성하고 책임도 지고요. 네.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거 누구도 이야기해 주잖아요. 왜냐? 역사의 주인공은 지도자여야 되거든요. 그건 정치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인공이고 새로운 계층이 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예. 이것은 거의 적나라한 부분이다.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우리를 대변하는 것인지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세력인지에 대해서. 자, 이번 윤석열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크게 느끼죠. 근데 이 다음 단계는 내각제 이기는커녕 남북 통일 스테이지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네. 지금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떨어진 판단을 하는 세력들이 그 기대감, 과거에 했던 거, 옛날 이명박이 많이 했던 이야기처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예. 여기에는 미국의 원조를 받고 우리가 셌던 세력들, 거기에는 종교도 들어와 있죠. 가톨릭이나 또 개신교, 친일파적인 세력들, 그리고 자본을 축적한 세력들, 사회 요소에 숫자는 적지만 박혀있는 세력들, 그게 마침내 끝물에 도달했다. 이번에 탄핵은 그런 종합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우리는 각성하고 있다. 예. 이걸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가 가진 힘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